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 6번 프린트를 통해서 중국 고대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진나라와 한나라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진나라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 본격적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간단하게 한번 리바이벌 해보고 갈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네, 분열기이자 동시에 성장기였던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대 구분, 그리고 춘추와 전국을 나누는 시대 구분의 기준과 춘추 시대의 특징, 전국 시대의 특징, 전반적인 내용들 공부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춘추와 전국, 일단 구분해서 생각해 본다면 춘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일단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네, 주나라 왕실에게 분봉을 받은 제후국 중에서 특별히 5개의 나라가 굉장히 힘이 강했다고 했죠. 춘추 5패, 제, 진, 초, 오, 월. 이 5개의 나라 춘추 5패를 중심으로 이제 패권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의 특징이라 그러면 아직까지 비록 주나라가 모든 힘을 잃었지만 이 제후국들은 여전히 주나라 왕실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나라 왕실로부터 분봉받은 이웃 제후국, 힘이 약한 제후국을 함부로 멸망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죠. 주나라 왕실의 권위를 존중하니까 그 주나라에 의해 분봉받은 제후국은 약소국이라도 함부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중심되는 명분이 뭐였죠? 존, 왕, 양이었죠. 여기서 존, 왕이 주나라 왕실을 받든다는 거야. 그리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패자를 중심으로 이 춘추 5패 중에 가장 강한 나라가 패자가 되어 나머지 제후국을 통솔하는 패자를 중심으로 한 회맹질서. 이 패자는 위로는 주왕실을 받들고 아래로는 제후국을 통솔하는 그런 위치라고 했었죠. 일종의 낭만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 낭만의 시대가 끝나요. 그 분기점이 뭐죠? 이 낭만이 끝나고 약육강식의 전국시대로 넘어가는 기준은 춘추 5패 중의 하나인 주나라 왕실에게 분봉받은 진나라가 하극상으로 한, 위, 조로 쪼개집니다. 이때부터 주나라 왕실은 모든 힘을 잃고 이제 그 어떤 제후국도 주 왕실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요. 이제 약소 제후국을 멸망시키고 병합시키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무한경쟁 시대로 들어가는 게 전국 시대였죠. 이 전국 시대를 주름 잡던 7개의 나라 전국 칠홍 공부했고, 이 전국 시대를 결국 통일한 나라가 누구예요? 네, 오늘 공부하는 진나라입니다. 또 여러분, 이런 시대 구분 특징은 제가 다양한 재료가 나오니까 설명해드린 거고, 춘추 전국 시대는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어 공부했죠.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의 도입, 군현제, 제자백과 등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그 전국 시대를 끝내고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C 221년에 진이, 전국 칠홍 중에 하나였던 진이 중국을 통일합니다.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시황이 물론 굉장히 뛰어난 군주인 것도 있지만 이미 진시황 이전부터 통일의 기반이 닦여 있었습니다. 누가? 일단 뭘 중심으로? 법가 이념을 중심으로 한 누구의? 기억하라겠죠? 상항의 변법. 이 상항의 변법은 크게 2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했죠. 시보제와 연자제 등을 통해서 시족 공동체 질서를 완전히 해체한 다음에 2단계로 군현제적인 지배체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호적을 파악하고 조세를 확실히 걷고 토지를 분배하고 일반 백성들을 철저한 자영농으로서 삶을 보장해주고 그 자영농인 백성들로부터 세금도 걷고 그들을 군대에 동원하는 그런 건실한 체제를 만들어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과정에서 귀족의 특권을 제한하고 군공에 따라 자기를 수여하고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상항의 변법, 이게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미 진나라는 독보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상항이 이렇게 놓은 변법의 토대 아래 진시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진시황은 정복전쟁을 통해 나머지 6국을 차례차례 정복하여 통일을 완수하고 수도를 어디로 삼느냐, 여기 지도에 보시면 센양이라고 있죠. 센양, 여기에 수도를 삼는데 이게 이제 보통 역사에서는 함양이라 그래요. 함양. 함양이라는 명칭과 센양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 교과서에서 좀 많이 생략되긴 했는데 여전히 시험 기출 자료를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진나라가 육국을 정복하는 과정이 있었던 일입니다. 자, 전국 칠홍 중에 가장 강했던 진나라와 이 나머지 육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2가지 이야기가 나와. 합종책과 연행책이라는 게 나와요. 합종책과 연행책.
합종책은 뭐냐면은 진나라가 제일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 나머지 6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저 진나라의 침공을 막아내야 한다라는 게 합종책이에요. 근데 연행책은 뭐냐면 아니다. 우리가 괜히 뭉쳐가지고 괜히 진나라랑 해봤자 의미 없다. 우리 육국이 개별적으로 진나라와 평화적인 관계를 맺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게 연행책이에요. 자, 합종책은 뭐라고요? 나머지 육국이 힘을 합쳐서 진나라의 침략을 막아내자. 육국이 연합하자는 게 합종책이고요. 연행책은 육국이 개별적으로 진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딱 봐도 여러분들 진나라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요? 네, 진나라 입장에서 합종책은 끔찍한 거야. 연행책이 더 좋은 거예요. 그 진나라의 이런 외교관들은 끊임없이 육국을 돌아다니면서 연행책을 통해서 우리가 진나라랑 화해해야 돼 이런 걸 퍼뜨렸고, 그 결과 합종책이 제대로 시도는 되었지만 육국이 긴밀하게 연합이 안 돼. 그래서 결국 진나라가 육국을 거의 각계격파하는 식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아무튼 이 합종책의 내용과 연행책의 내용도 굉장히 자료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중국을 통일한 이 진시황의 업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진나라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221년에 통일을 했지만 언제 멸망하냐면 여기 206년에 멸망해요. BC 206년에. 그러니까 지금 통일되고 나서 채 30년을 가지 못한 겁니다. 사실상 이 진나라는 진시황만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돼요. 자, 이 진시황의 업적, 내정과 외정을 나눠볼 건데, 이 진시황의 업적을 여러분이 뭘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냐? 이제 진나라의 진시황의 업적을 여러분이 나중에 배울 한나라의 무제, 한무제랑 이 둘의 업적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자료가 나오고 이게 진시황 건지 한무제 건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진시황의 내정을 볼게요. 일단 진시황은 기본적으로 법가적 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진시황이 이제 등용했던 인재가 누구야? 법가사상가가 이사라고 있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상황은 진시황이 등장하기 이전에 있었던 변법을 주도한 법가사상가고, 진시황이 등용한 사상가는 이사예요. 진시황 등장 이후에 나타난 사람은 이사입니다. 상황과 이사, 진시황 전이냐 후냐,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권력을 중앙에 황제에 모으는 황제 지배체제와 중앙 집권체제, 이게 진시황의 트레이드마크예요. 모든 권력은 황제에게, 중앙에 집중한다. 이래서 이때 내가 계속 지금 진시황 쓰긴 하는데, 진시황의 본명이 영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전까지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왕이라 불렀잖아. 근데 이제는 자신 스스로를 뭐라 그러냐? 나는 왕 중의 왕이다. 내가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하지 않았느냐? 나를 다른 나라의 왕과 동급으로 볼 수 없다. 이제부터 나는 왕 중의 왕, king of king, emperor, 황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황제 중에서도 첫 번째 황제다. 그래서 우리가 시황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진시황은 진나라의 시황제라는 뜻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계속 진시황 그러는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최초의 황제, 그러니까 황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거야. 최초의 황제, 시황제. 그리고 이제 본인으로부터 진시황이 하겠어. 이 통일된 진나라가 천년 만년 계속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시황제고 내 다음부터 황제가 되는 애들은 1세 황제, 2세 황제, 3세 황제, 4세 황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진나라가 이어질 거라 생각해서 자기를 시황제라 불렀어요. 그리고 통일을 한 이후에 이제 이 나라를 어떤 시스템으로 끌고 갈 것이냐. 두 가지 시스템이 있죠. 토지를 나누어 제후국을 세운다. 토지를 나누어 분봉, 제후국을 세운다. 건국, 바로 봉건제. 지방에 믿을 만한 사람을 왕의 친족이나 혈족들을 제후로 임명하고 그 지역의 토지랑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지방 자치권을 주는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와 왕이 임명한 지방관이 군현에 파견되어서 철저하게 왕의 명령만 따르는 독자적인 자치권이 아니라 왕의 수족이 되어 왕의 명령을 따르는 중앙 집권적인 군현제. 여기서 이제 뭘 선택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봉건제냐 군현제냐, 지방분권적 봉건제냐 중앙집권적 군현제냐 갈등을 하는데, 당연히 진시황 성격상 지금 이런 성격상 뭘 선택할까요? 네, 맞아요. 이미 춘추전국 시대부터 전국적인 건 아니었지만 이미 각국의 군주들은 지방분권적 봉건제를 버리고 이 중앙집권적 군현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진시황은 이제부터 봉건제는 없다.
모든 전국은 군현제로 다스린다. 그래서 전국을 딱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군이 큰 단위야. 오늘 치면은 도예요. 도. 경기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전국을 36군으로 나누고 그 군 아래에 수많은 현을 두고 거기에 뭘 보내는 거야? 제후가 아니라 왕의 명령을 따르는 지방관, 관리를 보내는 거예요. 임기가 정해져 있고 언제든 왕이 자를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중앙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진시황의 키워드는 통일이에요. 최초의 통일이잖아. 전국시대 때 어땠죠? 일단 농업, 잉여생산물이 증가해서 농업이 발전하기도 하고 했지만, 상업도 발전하고 수공업 발전하고 화폐가 등장하긴 했지만, 나라들마다 쓰는 화폐가 어땠어요? 통일되지 않았죠. 각 나라들마다 여러 종류의 총동화폐를 개별적으로 쓰고 있었죠. 당연히 물건을 교류하거나 상업활동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어. 그리고 각국마다 전국 치룡이 쓰는 문자가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행정문서로 통일이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 나라별로 길이, 무게, 부피 이런 걸 측정하는 단위가 다 달라. 이거 생각해봐요. 우리가 1kg가 1톤이 몇 킬로죠? 1000kg죠? 맞나요? 네. 근데 경기도에서는 1톤이 1000kg인데 충청도로 가면 1톤이 2000kg야. 그리고 1m가 경기도에서 100cm인데 전라도로 가면 200cm야.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길이, 무게, 부피를 재는 걸 도량형이라 그래요. 이게 다 다른 거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전화, 폐하, 올해 세금으로 쌀 6가마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몇 킬로인데? 다 다른 거야. 같은 6가마인데 측정한 단위가 다르니까 다 다른 거예요. 세금도 제대로 안 거치고 또 그 수레가 다니는 길의 폭 있죠? 다 달랐어요. 나라들마다. 그러니까 도로가 다 다른 거야. 그래서 교통도 안 좋고 이런 식으로 나라별로 다 다른 이런 화폐, 문자, 도량을 같은 거 쓰다 보니까 진시황이 안 되겠다. 나라의 모든 걸 통일하겠다. 진시황의 키워드는 통일이에요. 그래서 돈도 통일합니다. 다 나라들마다 다른 종류의 총동화폐 썼던 거를 하나의 화폐로 통일해요. 그게 바로 진나라의 화폐 반량전입니다. 이게 이제 춘추전국 시대의 여러 종류의 총동화폐를 동일한 단일화폐인 반량전으로 통일한 거야. 이게 나중에 한나라에 가면은 오후전이라는 게 나와요. 그다음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도 통일해요. 진나라의 글자 전서체로 나라들별로 다른 문자를 쓰던 걸 통일하게 됩니다. 당연히 행정 전달력이 어떻게 될까? 그지? 이거 봐. 문자를 통일하니까 행정 전달력이 어떻게 돼요? 네, 상승하고 화폐가 통일되니까 상업도 발전하게 되겠죠. 그죠? 상업이 발전하고 경제 교류도 활발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길이, 무게, 부피 단위를 통일한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요? 도량형. 그리고 수레바퀴 폭도 통일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지역 간의 교류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또 도량형을 통일하니까 어떤 또 장점이 있죠? 그쵸, 조세, 세금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진시황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통제한 게 아닙니다. 통일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 그 뭐라 그래요? 사상도 통일해요. 당연히 뭘 중심으로? 법가를 중심으로. 춘추전국 시대에는 다양한 선생님 밑에서 다양한 학파들이 있었죠. 제자, 백가. 이걸 다 통일해버리는 거야. 바로 뭘 중심으로? 법가를 중심으로. 근데 이 과정에서 반발한 세력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제가 말했어요. 제자, 백가 설명할 때 법가가 특별히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죠? 육아예요. 눈에 보이는 법으로, 법치로, 신상필벌로 엄격히 백성들을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인, 덕, 얘 같은 도덕 정치를 주장하니까 굉장히 비판했다겠지. 그래서 이 육아를 특별히 더 심각하게 탄압을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이런 진시황의 진나라의 사상통일 작업을 분서갱유라 그래요. 분서, 책을 태우는 거야. 법가를 제외한, 물론 법가 말고 실생활에 필요한 의술, 농사, 전복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책을 제외한 나머지 학술저서, 그러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그리고 법가를 제외한 모든 학술저서는 다 분서,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갱유, 구덩이를 파서 이런 거에 반대하는 학자들을 다 묻어라. 특히 유가사상가들이 엄청 많이 묻혔어요. 이게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땅에 매장시키는 분서갱입니다. 사상을 통제하고 그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 여기 적어놨습니다. 시황제의 뜻, 그리고 문자를 통일한 전서체, 그리고 도량형과 화폐의 통일, 진시황의 통일정책, 이런 내용들 읽어보시고, 여기 또 선생님이 이거 보이죠?
여러 종류의 청동화폐를 반량전으로 통일했고 길이, 무게, 부피를 재는 도량형도 통일했고 문자도 통일했고 이 의미가 뭔지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탐구자료 해놨으니까 꼭 보세요. 진시황의 외정은 바로 무엇이냐? 당시 진시황은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쌤, 전국 칠홍 다 통일했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죠? 내부가 정리됐으니까 외부로 가야겠죠. 근데 당시 중국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역사, 우리가 중국의 이 농경 민족이잖아요. 이 중국의 역사는 끊임없는 이민족, 유목민족과의 싸움이에요. 당시 중국을 위협하던 가장 강력한 유목민족이 바로 누구냐? 흉노족입니다. 흉노. 진시황은 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그 흉노를 토벌하게 돼요. 그리고 흉노를 쫓아낸 다음에 다시는 흉노가 넘어오지 못하게 농경민족과 유목민족 사이의 경계선인 만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충 설명이 좀 들어가야 돼요. 이 흉노 토벌은 내가 진시황이랑 한무제 비교를 하겠지. 한무제 때도 이루어져요. 근데 이 진시황의 흉노 토벌과 한무제의 흉노 토벌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 지금 미리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진나라 때는 여러분들 이 흉노를 토벌하는데 이때 대표적으로 활약한 장군이 여기 적어드릴게요. 몽염이라는 사람이야. 몽염.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끔 자료로 나와. 몽염. 근데 이때의 흉노 토벌에 우리 이 진나라가 이 북방민족 흉노의 본거지까지 가서 흉노를 깨버린 게 아닙니다. 당시에 이 전국시대 혼란스러울 때 있잖아요. 이 북방의 유목민족인 여기 흉노족들이 슬금슬금 남쪽으로 내려서 어디에 주로 머물러 있었냐? 중국의 중심지 황허강 있죠. 황허강 이북 지역에 흉노들이 굉장히 많이 머무르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비두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진시황이 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전국 실용을 통일하면서 이 황허강 이북 지역에 슬금슬금 내려와 있던 흉노들을 쫓아낸 거예요. 어디로? 황하 이북으로. 즉 이거는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 있는 흉노를 쫓아낸 거야. 내 집에서 나가!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근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만리장성이야. 여기 넘어오지 마! 너희 근거지에서 놀아! 이러고 자기네 집 안방 황허 유역에 머무르고 있던 흉노를 황허 이북으로 쫓아낸 거야. 자기 집 앞마당에 있는 애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담을 쌓은 거야. 근데 한나라 때의 흉노 토벌은 여기서 더 나갑니다. 한나라의 흉노 토벌을 이끌었던 게 위청이나 곽거병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자료에 나와요, 얘들이. 이때는 흉노의 본거지로 가. 만리장성을 넘어서 흉노의 본거지죠. 바이카로수. 완전 북쪽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진나라는 안방에서 쫓아낸 거라면 한나라는 우리가 아예 흉노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흉노의 본거지를 토벌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흉노 토벌이고 또 남쪽으로 어디로 가느냐? 베트남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진시황은 베트남을 전부 정복하지 못해요. 베트남 북부까지만 정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광둥 지역까지 영토가 확대했다고 했죠. 이게 15개 정도까지 추가된 건데 광둥이라 그러면 여기 남쪽 여기를 말해요. 원래 기억나죠? 한나라 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중심지는 황허강. 그러다가 주나라 때부터 춘추 전국시대 거치면서 이 창장강 유역이 개발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광둥 지방, 이 남쪽 지방까지도 이제 중국의 세력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이 점점점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북부. 근데 이것도 한나라는 달라요. 지금 이 진시황은 베트남 북부까지만 정벌을 했죠. 근데 한무제는 남아있는 베트남 남부까지 다 정벌을 해요. 베트남 남부 전체. 이거 이제 남부 여기 나머지를 남월 혹은 남비에시라 그러거든.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광동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했는데 진시황은 여러분들 막판에 말년에 가서 되게 맛이 가요. 참 더 많은 업적을 남겼죠. 중국을 통일하고 업적을 남겼는데 이 사람이 죽음이 두려운 거야. 본인이 영원히 살 방법이 없을까? 이 사람은 진시황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진시황이 영원히 살겠다고 불루초를 구하려고 눈이 멀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 애가 맛이 가. 그리고 뭐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이상한 짓 다 합니다. 진시황이 수은 먹었던 거 아세요? 당시에 수은을 신의 영약이라 그래가지고 수은을 엄청 먹었대. 낙중독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진시황은 결국에는 BC 210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불과 4년 만에 진나라는
무너져 내려요. 아니 왜? 일단 진시황 자체가 굉장히 정치 잘못됐던 것 중에 하나가 토목공사를 엄청 많이 벌여. 이거 이미 진시황 때부터 했던 거예요. 만리장성. 참고로 여러분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처음 이게 만든 거긴 하지만 없는 데서 만든 거 아니야. 이미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나라들이 성벽을 쌓아놨어. 그 여러 나라들이 쌓아놓은 성벽을 일괄적으로 다 이어서 보수공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만리장성은 여러분이 지금 중국에서 보는 만리장성은 시황제가 만든 만리장성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남아있겠어요. 그 이후에 중국 뭐 수나라, 당나라 여러 왕조들이 계속해서 만리장성을 보수를 해. 이게 명나라 때까지 계속 만리장성을 보수를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는 만리장성은 그때까지 이어진 만리장성, 그때까지 이제 여러 왕조들이 보수한 성벽이야. 어쨌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리장성을 지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겠죠. 그죠? 그래서 진시황 영원히 살고 싶어 했잖아. 그지? 근데 그러면서 본인의 무덤도 엄청 화려하게 만들어요. 아니 영원히 살고 싶으면서 무덤을 또 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든대? 그리고 무덤에서 자기를 지켜줄 병사들을 만들어. 그게 병마용이에요. 이게 정말 수천 구가 발견되는데 지하에서 모양이 다 달라. 갑옷, 무장 다 다르고 얼굴도 다 달라요. 그리고 화려한 궁궐, 함양궁, 아방궁 등 온갖 토목공사를 다 버립니다. 당연히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과 백성들의 부담을 짊어지게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또 진나라의 기본 정치념이 뭐예요? 바로 법치잖아. 법가. 엄격해요. 너무 엄격한 거야. 사람이 숨도 쉬고 살아야 되는데 뭐만 하면 사형, 뭐만 하면 사형 이렇게 되니까 너무 이게 법이 엄격한 거야. 그래서 그나마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는 눈치가 가는데 진시황이 죽고 나서는 이제 백성들이 더 이상은 못 살겠다 하고 난을 일으킵니다. 그 최초의 반란이 진시황이 죽은 지 1년 만에 일어난 역사서에 기록된 최초의 중국 농민 반란이에요. 진승 오광의 난입니다. 이 진승과 오광은 농민이었는데 그 마을의 대표였어. 그래서 이제 그 진나라에서 야 진승 오광 너희 마을 사람 몇 명씩 데리고 공사 현장으로 투입해 해서 가고 있었어요. 얘네가 마을 사람 데리고. 근데 가다가 홍수가 나버린 거야. 비가 막 폭우가 내려져가지고 댐이 넘쳐버린 거야. 그래서 얘네가 고립돼가지고 기한을 어겨버린 거야. 근데 진나라의 법은 엄격한 게 늦게라도 가면 봐주는 게 아니에요. 늦으면 무조건 사형이야. 그러니까 이미 늦었잖아요. 강이 넘쳐서 댐이 넘쳐서 늦은 대로 가도 죽어. 안 가도 죽고 가도 죽어. 너무 엄격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대로 어차피 우리 죽은 목숨이다. 이대로 앉아서 죽느니 반란 일으키자. 이래서 난을 일으키는데 얘들이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해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그러니까 뭐야? 왕과 후, 제후와 장군과 재상. 왕과 제후와 장군과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즉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다? 왕, 제후, 장군, 재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파격적인 이야기죠. 물론 이 진승 오광의 난은 금방 진압이 됩니다. 하지만 진승 오광의 난을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서 이 진나라의 폭정에 반발하는 엄청난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 육국이 다시 부활하게 돼요. 어마어마한 혼란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혼란기 누군가 다시 중국을 통일해야겠죠. 이 혼란기에 여러분 누가 등장하느냐? 네, 우리가 장기 두보진이 있나요? 아니요, 잠깐 제가 말 좀 끊었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잠깐만 다시. 진승 오광의 난,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그런 진시황의 가혹한 법치와 대규모 토목공사에 반발했던 농민 반란, 진승 오광의 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그리고 육국이 부활하게 되고 이 각국의 유력자들이 다들 새로운 통일 중국의 주인이 되고자 권력 다툼이 시작되게 돼. 다시 혼란기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혼란기에서 두각을 나타낸 두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 더 보신 적 있나요? 장기판을 보시면은 빨간색 말이 있고요. 뭐도 있죠? 여기 초록색, 파란색, 네, 파란색. 파란색 말도 있죠? 이 빨간색 말이 바로 한나라. 그리고 그 파란색 말이 바로 초나라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초한쟁팩이라 그래요. 당시에 이제 이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라고 전국 각지에서 실력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초나라의 항우, 역발산 기계사라 불리는 그 힘이 산을 뽑을 만하다 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중국 역사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싸움의 신, 전쟁의 신 항우. 귀족 출신입니다. 명문 집안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농민 출신의 비렁뱅이 한나라의 유방. 이들이 이제 이 중국의 패권을 놓고 싸우게 돼요.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싸우니 이게 바로 초한 쟁픽입니다. BC 206년부터 202년까지 싸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싸움은 이게 여러분 알고 있는 초한지예요. 죄송해요. 제가 말이 꼬였던 게 제가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생님이 삼국지 초한지 되게 좋아해서 어디까지 설명해야지 하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다 말하려다가 그럼 이제 이 수업이 막 2시간 넘어가고 이러니까 간단하게 하려고 제가 좀 저를 자제를 시켰습니다. 자, 항우의 초나라, 유방의 한나라가 싸우는데 사실 모든 면에서 항우가 월등했어요. 일단 항우는 집안도 귀족 집안이고요. 명문 집안이고요. 싸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모든 면에서 월등했어. 근데 유방은 나이도 굉장히 많았고 농민 출신에 되게 막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근데 결국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 유방입니다. 유방이 이길 수 있던 이유, 유방은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항우는 본인이 너무 잘난 맛에 살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고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 하지만 유방은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항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능력을 10분 발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런 게 당시에 유방 밑에 전설적인 참모가 있습니다. 한신이라고 하는 중국 최고의 전략가가 있어. 이 한신이 유방 얘기할 때 유방이 너에게 얼마의 병사를 주면 너는 잘 다룰 수 있냐 했더니 한신이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다다익선이야. 그리고 결국 이 한신을 앞세워서 결국 유방이 항우를 포위를 해요. 이제 항우의 군대, 항우의 초나라 군대를 딱 포위시키거든. 그리고 한신에게서 꾀를 낸 게 초나라 포로들을 불러가지고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에 갇혀있던 항우와 초나라 병사들 귀에 뭐가 들리는 거야? 초나라의 노래가 들리는 거야. 사방 모두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 사면 초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유방이 항우를 꺾고 한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를 어디로 두냐? 장안으로 수도를 삼고 한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여기 한나라의 중국 통일 이렇게 해놨고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초한지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더 재미있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진승 모강인한 분석행유의 사료를 좀 볼까요? 분석행유, 사상의 통일이죠. 학술 저서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걸 모두 불태워야 됩니다. 가져도 좋은 것은 의학, 전복, 농사 같은 실용서적에 국한합니다. 시황제가 이사의 상소를 허락하고 시서 백가의 저서를 모두 몰수하여 불태우고 이 의학, 전복, 농사 제배하고 다 불태우고 비판하는 자들은 묻어버렸다. 갱유, 여기 9년제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이런 진시황의 정책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이 진시황의 업적을 내정과 외정을 중심으로 공부했고 이건 뒤에 나오는 한 무제랑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화폐도 진나라의 화폐는 반량전이죠. 한나라는 오후전이야. 이것도 무제가 맞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한나라로 돌아올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